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 사이에 마감됐던 뉴욕장에서는 다시 한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고요. 애플과 또 삼성전자에 영향을 줄 만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우리 장에 반영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5월과 그리고 지난주 유독 달리 강했던 섹터가 바로 원전이죠. 원전주의 주말 뉴욕장의 시세도 놀라웠는데요. 우리 장도 미리 좀 반영을 했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 섹터와 그 외 섹터에 대한 고민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체크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관세라는 발톱을 꺼내들면서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그리고 S&P 500 지수가 0.7% 내림세였고요. S&P 500 지수는 이날로 나흘 연속 하락했지만 그래도 5,800선은 지켜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날 개장 전에 유럽연합에 당장 다음 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뿐만 아니라 아이폰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면 미국으로 들여올 때 25% 관세 부과하겠다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나스닥 지수가 장중한 때 1.7%까지 낙폭을 벌리는 구간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낙폭 축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것은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50% 관세 언급은 협상 전략일 뿐이다. 이후에 느린 협상 속도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날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발언이 나오고 10년물 금리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겠죠. 하지만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낙폭이 축소됐고요. 그러면서 4.5%대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날 시장을 보고 있자면 무언가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들이 좀 심상치 않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공격하는 트럼프, 방어하는 베센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베센트 장관이 이날 폭스, 블룸버그, CNBC 등 여러 매체들과 나눴던 인터뷰, 그 핵심 발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발언들을 계속 쏟아낸다면 베센트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수습하고 해명하고 다니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50% 발언은 협상 전략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7월 8일입니다. 그 전까지 대규모 합의가 예상된다 얘기를 했고요. 중국과의 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것은 8월 중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랑도 조만간 대면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한테 우리가 이렇게 푸시를 지금 넣는 이유는 진짜 25% 아이폰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애플을 포함해서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시도, 그 과정에서 애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장에서 최근 제일 걱정하고 있는 포인트가 금리와 재정 적자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3에서 4분기부터는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의 효과가 빛을 발하면서 경제 성장이 가시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너무나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데 빚을 내는 속도보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서 적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발언도 중요했습니다. 여름쯤에 은행 규제, SLR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 비율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같은, 비상금 같은 것인데 이 비상금의 비율을 좀 적게 가지고 있어도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 돈으로 다른 데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투자처 가운데 하나가 미국 국채가 되겠죠. 그러면 금리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덕분에 채권 수요가 늘 것이다. 이 포인트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니어스 액트,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로 하여금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국채를 같이 반드시 사게끔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매입의 주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역시나 금리 하락의 요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세에 대한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요약 정리를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변화가 감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이었습니다. 도지를 통해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AI를 도입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주된 방책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소고기를 안 먹고 라면만 먹는 것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절약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따라서 성장을 촉진하겠다라는 기조로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재정 적자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감세안이 나오자 시장도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사실 이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원래는 시장 우호적인 정책이잖아요.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 성장, 그리고 감세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밖에 이날 금요일 정규장에서의 시장 흐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가장 시장에 부담이 됐던 종목은 애플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시사가 하락의 요인이었고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장 초반 3%의 낙폭에서 1.2%까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와 더불어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칩을 400억 달러어치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칩은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쓰일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주말 사이 추가된 소식이 한 가지 있었죠. 새로운 이 중국용 저사양 칩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6,500에서 8,000달러대의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이는 중국으로 기존에 수출하던 H20 칩 대비했을 때에도 한 $10,000가량 굉장히 저렴해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안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점유율 확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고요. 테슬라는 0.5%의 하락이었는데 이번에 그 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에 전기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솔린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연료세라는 것을 납부하다 보니까 도로 사용에 대한 인프라 사용에 대한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는데 전기차 소유주들은 그것을 안 내고 있다. 따라서 연간 250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된다. 전기차 수요 감소를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루시드, 리비안 등의 관련주들도 동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조금 더 있었는데요. 원자력 테마주들 이날 시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죠.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원자력 테마주들 시세를 받아갔는데 오늘 이어갈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팔란티어 0.8%의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방위비 증액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다가 지난주에 한 가지 빅 뉴스,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인 골든돔이 미국 정부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총 1,750억 달러의 금액이 투입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면 미국 위에 거대한 방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은 스페이스X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한테 하나의 선물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어 시스템,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은 당연히 팔란티어잖아요. 따라서 이 스페이스X, 팔란티어 더블 최고 수혜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안에서 하락 특징주들은 소매주들이었습니다. 로스스토어, 여러 할인 품목들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관세 불확실성을 이유로 연간 전망을 철회했고요. 룰루레몬과 TJ맥스 등의 종목들의 동반 약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금요일장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이 뉴스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소화를 해갈까요? 지난 금요일 이제 마지막 브리핑 격의 연결고리에서
이번 오늘의 주요 섹터는 원전과 미국 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원전이 IRA 개정안에서 일부 예외 조항에 들어갔다라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서명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점을 짚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외로 봤을 때는 지주나 유통, 중국 관련 모멘텀 혹은 유틸리티 종목군들 미국 외에서 조금 모멘텀들이 추가되고 있음을 살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이러한 뉴스적인 내용이나 시장의 수급적인 분위기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지난 금요일은 원전을 중심으로 이제 지주 혹은 유틸리티 유통 쪽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씩 금요일장을 살짝 복귀해 보실까요? 양지수는 그리 재미없었습니다. 약보합권에 끝났죠.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하원 가결되고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2차 전지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짓눌러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IRA 세액공제 축소 이슈로 태양광 종목들 또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LNF 등의 하락이 꽤 컸죠. 에코프로 BM 4% 밀려났고요. LNF는 그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한화솔루션 등의 종목 역시나 같이 급락이 나오기도 했죠. 한화솔루션 무려 11%의 폭락으로 이거래에 연속된 급락세가 IRA 일부 TPO, 태양광 대여 사업 관련한 이슈가 좀 논란이 되면서 지속적인 낙폭을 키워 나갔습니다. 괜찮았던 쪽을 보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전주였죠. IRA 일부 예외 조항과 원전 관련한 확대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줬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멈추지 않고 4월부터 내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날 역시나 6%의 급등, 현대건설 또한 함께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죠. 원전 모멘텀이 이들을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날만큼은 이들 대형 종목군들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중소형 원전 밸류체인 종목들 내 모든 종목들이 같이 올랐던 정말 원전으로 엄청난 자금이 집중됐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원화에 대한 압박을 조금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에 대한 수혜 기대감, 유통, 금융, 유틸리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유통은 또 지주사이기도 해서 함께 이제 배당 확대 모멘텀을 기대하며 더 올라가는 모습이죠. 소매 유통주 내에서 현대백화점 등 강세고요. 유틸리티에서는 요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꾸준하게 시세를 유지하면서 계속된 강세이죠. 전기요금 인상 이슈 이후부터 해서 배당 모멘텀, 저평가 이슈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어느덧 3만 원권을 넘어섰다라는 점에서 역시나 4월 초부터 해서 지속된 시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죠. 그 밖에는 그래도 살짝 쉬었다가 다시 잘 자리를 다지고 있는 섹터가 바로 방산인데요. 현대로템 투자 경고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독일의 라인메탈의 지속적인 반등이 섹터에 힘을 실어주면서 방산주들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KB증권은 오늘 아침 현대로템에 대한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냈는데요. 현대로템 16만 5천 원, 제목은 지금이라도 당장 입 다물고 매수하자라는 내용으로 현대로템 12만 5,400원의 금요일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KB의 16만 5천 원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중국의 키워드로서 개별 힘을 좀 쌓아가고 있는 쪽 아모레퍼시픽이 이날 주가가 꽤 강했습니다. 중국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라는 소식. 거의 이제 중국 쪽에서는 활동을 안 할 것만 같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느덧 중국 가동률을 끌어올릴 만큼 중국 내에서 화장품 등에 대한 소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모레퍼시픽 8%의 급등을 이날 기록하기도 했고요. 엔터 역시나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오름세를 일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원전과 미국 외 이슈가 있는 쪽, 그게 국내 내부적 이든 아니면 중국이든요. 내부적인 혹은 미국 외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 쪽에 관심을 좀 모아갔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말에 더해진
트럼프에 의한 여러 가지 뉴스들 보시죠. EU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의 센티를 좀 눌렀죠. 하지만 즉각적으로 베센트 재무장관의 협상 전략적인 대응이다. 약간 전략적인 멘트다라고 이야기한 점이 진정의 요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일단 뭐 좋은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뉴욕장은 지수상으로 이걸 소화해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러니까 미국인이 사용하는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최소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결국 애플을 겨냥한 것이고요. 팀 쿡에게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라라는 얘기를 했던 바가 있었다라고 트럼프는 또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주가 3% 밀려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등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어떤가 했을 때 역시나 해당이 된다라는 점을 언급했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나 이 부분은 조금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일정 부분 타격은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애플은 거의 중화권에, 삼성전자는 베트남 진영에 이 미국의 생산기지가 없이 다른 쪽으로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라는 게 이 스마트폰 쪽에서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높은 인건비, 그리고 미국에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진행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행정명령 서명이 있었죠. 올해 내에 원자력 발전 용량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점과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개혁하겠다. 원자력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은 언제나 규제 때문에 빠르게 원전 산업을 키워나가지 못했다라고 미국 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규제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같이 들어가 있었고요. 1978년 전에 미국에서는 133개의 원자로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신규 가동은 단 2개밖에 되지 않았다.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원자력 규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지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중국에게 훨씬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이런 것을 좀 뒤따르기 위해서, 따라잡기 위해서 원전에 대한 의지를 트럼프를 중심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살폈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 서명 이슈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뜨거운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클로가 23% 급등했던 이유이고요. 뉴스케일 파워, SMR 역시나 추가적인 급등세를 시현했죠. 19% 상승. 센트러스 또 역시나 올랐고요.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도 30%의 폭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원전주가 좀 올라갔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에서 또 원전주가 강세를 기록했던 겁니다. 원전의 르네상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했다. 이런 언론 보도에 제목이 나와서 일단은 가져와 봤고요. 기존에 우리가 원전주의 상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뤄봤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늘고 있고 AI가 그 중심에 있으며 에너지 패권에서 안정적이고 싼 원전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탈원전 폐기 붐이 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서 무풍지대로 여겨질 섹터라는 점,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죠. 미국의 원전의 발전 용량이 확대될 것이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K조선과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뉴스케일 파워, BHI, 원전 밸류체인 내 종목들이 호실적을 기록한 점이 4월, 5월 원전주들의 강세를 이끌어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 조금 확정된 내용이죠. 이 부분이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지 아니면 일시적인 세론으로 작용하고 나서 차익 실현이 나온 이후 추가 강세를 기록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략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한국의 원전 밸류체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관련한
기업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MR 관련주는 사실 뚜렷하게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로만 보셔야 될 텐데요. 관련해서 해외 기업과 기술 협력을 맺었던가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도 일단 SMR 관련주로 다 분류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금양그린파워 이런 종목들 역시나 국내에서 관련한 컨소시엄의 일부 포함이 됐었다라는 점에서 주목받으며 올라가기도 했었다가 상승폭을 좀 줄였었죠. 한택이나 이런 종목들도 트레이딩 종목으로 꽤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날 원전 섹터가 정말 강했다라고 느끼는 것은 기존의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쪽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피팅 밸브단에서도 굉장히 강했어요. 태광이나 태웅이나 에너토크, BMT 등의 종목들의 급등세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방위적으로 원전 밸류체인 내 종목들이 함께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날은 정말 원전으로 시세가 집중됐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원전의 TSMC, 두산에너빌리티 특히나 자리가 어느 정도쯤 왔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10% 올랐는데요. 올해 아직 상반기 끝나기도 전에 132%의 폭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나아지는 것의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고요. 기관은 지난 후반에 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기관은 미리 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일까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 두산에너빌리티 7% 가까운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외국인이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 2위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고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도 14위로 올라왔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왜 원전의 대장일까요? 한 공장에서 핵심 기기부터 소재, 제품 생산, 최종 라인까지 모두 다 해낼 수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고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원전의 핵심 기기죠. 이것을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급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원전의 TSMC라는 별명이 생기는 거겠죠. 두산에너빌리티 상승세인데 대형 원전에서는 당연히 주기기 등의 모멘텀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과거에는 한수원 등의 이렇게 공기관에서 무언가를 추진하고 민간 기업이 서브하며 따라가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단독 민간 기업들이 개별 해외 업체들과 수주를 따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의 수주 이동, 수주의 주도권 이동이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BHI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SMR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거의 독보적이죠. 5년 동안 60여 기 SMR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혹은 테라파워 등과 협력을 해서요.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모멘텀이 바로 가스터빈인데요. 글로벌 가스터빈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가스터빈 수출 일정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모멘텀이 주가를 이렇게 가열차게 끌어올렸습니다. 매매의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잠시 후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의 이야기들 중에서 원전은 좋은 내용이었다면 아이폰을 비롯해서 해외에 생산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관세 이슈는 좀 부담스럽죠. 특히나 애플의 차트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죠. 6개월 사이 애플은 14% 정도 하락입니다. 자,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라.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웨도브 씨는 지속적으로 그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경우 아이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사안이다. 그래서 애플이 일정 부분 미국에서 생산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지속적인 의심을 해왔었죠. 미국에서는 공급망이나 숙련 기술자 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시설의 10%만 미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41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애플을 타겟으로 잡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애플은 결국 스마트폰 해외 생산 의 상징이기 때문인 거죠.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이것은 상징성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압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생산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80%, 인도가 20%인데 이 부분이 빠르게 어떻게 조정이 되는가가 또 애플의 흐름에 AI와 함께 영향을 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의 이런 추가적인 하락과 압박 뉴스는 국내의 아이폰 밸류 체인에 또 잔혹 동화가 될 것인가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애플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외의 뉴스로는 이런 뉴스 등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중국용 저가형 블랙웰 AI 칩을 6월부터 양산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든 중국에는 진출을 하고 중국 시장을 좀 놓지 않고 가고자 하는 엔비디아의 흐름인 거고요. 테슬라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이거죠. 일론 머스크가 또 SNS에 글을 엄청 썼죠. 다시 회사에서 나는 24시간 7일 내내 일하고 있다. XAI, 테슬라 등에 집중하는 것이고 주요 제품의 기술들이 이제 출시될 것이다. 그것을 위한 준비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옵티머스가 미국의 GDP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고 완전 자율주행이 우리가 차량 안에서 보이는 수천 시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SNS 글을 썼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옵티머스와 자율주행 뉴스가 주가상으로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봐야겠죠. 그리고 스타쉽이 이르면 27일에 시험비행 발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또 성공 여부 혹은 획기적인 무언가 결과를 도출할 때 따라서 우주항공 쪽도 일단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스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의 연결고리로 가보시죠. 일단 시장 자체는 트럼프의 이제 유럽향 관세 이슈가 조금 부각된다면 관세 압박 섹터는 다소 센티가 조금 위축될 여지가 있겠죠. 다만 미국 내에서도 그 이슈가 크게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도 기존의 모멘텀 뉴스라던가 아니면 내부적인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은 원전이었었는데요. 주말에도 원전 뉴스가 도배를 했었죠. 원전이 지금 차익 실현 후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될지 보유자는 그냥 장기 보유로 홀딩을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시면서 고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3월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핫섹터의 조건이 패권 다툼 그리고 AI가 연결이 돼 있는가? 그 가운데서 한국의 기술력이 압도적인가?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업체들이 있죠. 섹터들이 있죠. 바로 가장 먼저 2, 3년 동안 시세를 이었던 전력기기, 그리고 나서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조선이 이 핫섹터 조건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전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중국이 미친 듯이 원전을 세워나갈 동안 미국은 원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에너지 패권에서 중국 대비해서 미국은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패권 다툼, 그리고 AI에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고 그걸 싸게 조달하는 원전, 거기에 한국의 기술력, 지금 전력과 조선 원전이 이렇게 차례대로 핫섹터의 조건을 부합되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원전의 한 2달간의 상승, 전력의 한 2, 3년 상승, 조선의 1년여간의 가열찬 상승에 비하면 아직은 기간이 짧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물론 이들도 중간중간에 조정 이후 다시 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희 잠시 후에 꼼꼼하게 다뤄가도록 하죠. 다시 등장한 미국의 관세 불안에서 그러면 내부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했을 때 주주환원이나 배당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대선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슈인 거고요. 실적을 많이 좋게 낸 업체들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금융, 지주, 건설, 배당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 역시나 돈의 여력이 있다면 배당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 싶으니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세 무풍에서는 조선원전 엔터가 들어갈 거고요. 중국의 모멘텀으로는 엔터카지나 화장품 등이 있을 겁니다. 하나
완판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 불씨는 남아있는 거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유입에 대한 하반기 일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다시 힘을 낼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엔터가 금요일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에 이제 BTS 완전체 이슈가 있고요. 블랙핑크 컴백 이슈, SM의 디어의 연결 효과, JYP의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 등의 좀 받쳐줄 만한 내용 등이 전달되고 있죠. 특히나 이 BTS 완전체 이슈요. K-팝에서 2년권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는 하나증권의 보고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이 BTS 완전의 내용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에 동방신기나 빅뱅이 제대했을 경우에 이제 제대 전 6개월부터 제대 이후 1년 정도까지 주가 상승률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방탄소년단 BTS를 고려해 봤을 때 엔터 쪽의 분위기, 하이브 또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 참고용으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살펴주시죠. 그 다음으로 가본다면 화장품 쪽도 요즘 장작이 쌓이고 있네요. 일본, 미국에서 진출 초기를 넘어서는 확산세가 나오고 있고 중국이 회복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차기 시장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화장품 이제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 인플루언서가 과거에는 한류를 중심으로 화장품을 소비했다면 지금은 한국의 가성비, 실용성 혹은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 또한 늘어나고 있죠.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APR, 한국콜마, 아이패밀리 SC 등이 중국의 최근 성과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적이든 수출이든 법인의 성장세 등요. 그래서 화장품 쪽의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증권이 뷰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실리콘2 5만 원, APR 15만 원, 코스맥스 24만 원 등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뷰티 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은 EU 관세부가 여파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금 봐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에 CBDC 관련한 종목들 조금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디지털 화폐 관련한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고요. 화요일, 이제 내일 또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있고요. 목요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수요일 미국 장 끝나고니까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또 반도체 방향을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날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이 지금으로선 조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이날 미국의 GDP 성장률 나옵니다. 금요일부터는 미국의 아스코 개최가 시작되고요. 토요일에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제 5월이 끝났기 때문에 한국의 5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는 이 정도 일정 체크하시면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에 대한 내용들 들여다보다 보니 어느덧 하반기더라고요. SK증권이 각 섹터에 대한 이제 맵을 좀 만들어 줬는데요. 회복에 있는 섹터들이 좀 눈에 띕니다. 여기가 되겠죠. 반도체 소부장, 은행 지주, 의류, 로보틱스, 유틸리티, 여기 반도체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반도체 내용만 일단 이게 200페이지가 넘어가서 반도체 부분만 일단 발췌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려 확산에서 완화로 조금 단기적인 안정화를 찾아가는 구간이긴 한데 아직 확신이 부족해서 시세 연속이 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비중 확대로 SK하이닉스 탑픽을 제시했고요. IT에서는 쇼티지 부품 등을 주목하자라며 이스페타시스, 두산, 삼성전기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내 탑픽으로는 리노공업과 코미코 등을 이야기했고요. 뭔가 내용에서 조금 더 살필 것이 있다면 추가적인 섹터도 같이 정리해서 조만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흐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늘 섹터 뉴스 심도 깊게 들어갈 어느 분야인지 미나 앵커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말 꽤 오랜 기간 동안 소외를 당하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만 살짝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항공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말 동안에 뉴스를 쫙 살펴보다 보니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항공사의 취업문이 현재 활짝 열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걸 보고서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요즘에 중국인들 입국이다 뭐다 요즘에 여행객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항공주들의 반등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우선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 총 인력수가 5.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주가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일본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갭상승을 한 이후에 약간은 횡보하는 듯한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M&A 이슈도 있었고 다양한 소식이 들려온 만큼 잠깐 반등을 했는데 그 상승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답답한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는 이렇게 반등의 흐름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월봉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살짝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항공주 그리고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먹구름이 낀 전망이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먼저 1분기 항공산업 전반적인 실적이 아직까지는 부진하다는 점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요. 합산 영업이익을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무려 33% 하회한 수준이었고요. 국내선의 매출도 급감한 가운데 동남아의 수요도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도 우려 포인트로 짚히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국내선 매출과 동남아 수요에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LCC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화했다는 점에서도 여전히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체감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 침체와 여객기 사고 여파도 무시를 못하는 대목이고요. 지난 2년 동안 사실 리오프닝 이후에 호황기를 맞이했던 항공 섹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차를 두고서 항공시장 내에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였는데 리오프닝 이후에 역대급 호황을 경험하면서 외형 확대를 위한 투자 재개가 이뤄졌고 투자 재개는 결국 돈을 쓴다는 의미이다 보니 여기서 아직은 비용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각각 21%, 49% 증가하면서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아직까지는 안고 있다는 점 우려해 봐야 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낙관적인 전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약간은 기대해 봐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기는 했는데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가 있는데요. 원화가 이 원달러 환율이 내렸을 때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쪽이 이 항공산업이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수 수요는 흔들렸지만 장거리 그리고 프리미엄 수요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주 현지 매출이 8%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낙관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환율 상승에도 일본 시황이 견조하다는 점, 중국의 무비자 효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 하락세도 여전히 긍정적인 환경이다라고 짚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적으로 1분기 그리고 2분기는 전통적인 비수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을까? 여기서 한국투자증권은 대표적으로 일단은 대장주격인 대한항공이 반등을 해줘야만 항공업종의 투자 심리는 살아날 것으로 봤는데요. 2분기 전통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조금 더 올라갈 반등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본 거고 2분기에서 여름 성수기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항공주를 보더라도 선별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한데 그러한 관점에서는 LCC 같은 저가 항공사들보다는 FSC 대형 항공사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 보인다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자, 항공주가 살아날까? 그러면 왜 여기서 LCC가 아닌 대형 항공주를 봐야 하는지 그 이유도 촘촘하게 세워봤는데요. 1분기 상위 4개 LCC의 국내선 그리고 국제선의 운임은 각각 14%, 7%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만 대한항공은 국내선에서만 3%의 감소세가 나타났고 국제선은 여전히 작년 수준의 강세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 수혜와 여름 성수기 효과를 톡톡하게 누릴 수 있는 쪽도 대한항공 같은 대형사이기 때문에 봐야 한다고 말을 한 건데요. 우선 중국 슬롯을 많이 갖고 있고 장거리 노선을 갖고 있는 쪽이 대형 항공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려본다면 LCC를 향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크로적인 환경 개선에 의지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꼭 있어야만 한다라고 본 거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뭐 M&A 이슈라든지 이러한 단기적인 비유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봤고 대한항공 같은 대장이 가야만 LCC 쪽으로도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장주 격인 대한항공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지 볼 텐데요. 먼저 실적과 원달러 환율의 관계성을 보시면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이렇게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은 환율이 내렸을 때 조금 더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실적 악영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진했던 요인들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먼저 항공화물 수송량이 부진했다는 점, 또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따른 일회성 성과급이 발생하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짚혔고요. 현재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시정 조치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노선, 유럽은 6개의 노선이 현재 대기 중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반기 중에 이러한 리스크를 털어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을 살펴본다면 이번에 실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 자체가 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이 이번에 발표했던 1분기 사업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0원가량 상승을 하게 되면 약 34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엄 이후에 1분기 동안 한 1,450원 수준의 고환율이 운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했다라고 밝힌 거고요. 그만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상상인 증권에서는 한미 간의 무역 협상 그리고 환율 협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일이 잘 해결이 될 경우에는 올해 환율 하단을 1,300원으로 제시한다라고 본 만큼 앞으로의 환율 상황도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이 내리면 통상적으로 항공주에게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꼭 좋기만 한 것이느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거는 아닙니다. 화물 분야 그리고 여객 분야로 항공사의 수익이 대표적으로 나뉘는데요.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화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환율 하락은 이제 화물 부문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실적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보통 지금 미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 분야들을 살펴보시면 반도체, 휴대폰, 바이오, 의료 제품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다 환산을 받을 때 달러로 환산을 받습니다. 그만큼 수출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환율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수출 제품들 쪽으로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이중 부담이 지금 실적에 부과가 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공항에서 발표한 1분기 항공화물 물동량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서도 소폭의 감소세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들 살펴볼 텐데요. KB증권에서는 주가 환율 하락 수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미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따라서 정치 혼란이라든지 무역 분쟁, 전쟁 같은 대외적인 불안정성이 해결이 돼야만 조금 더 펀더멘탈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것으로 봤고요. 미래에셋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의 시너지가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압력 그리고 공정위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증권에서는 항공업 자체가 소비자에게 100% 비용 전가가 어려운 산업인데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합병 문제로 인해서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만 항공료 인상이 가능해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회의적인 시각 나타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약간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긴 했는데 유럽과 미주 노선 일부를 저비용 항공사에 떼주고도 대부분 노선 같은 경우에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 중국 대형 항공사들 대비 경쟁 우위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선점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반그룹 M&A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때가 아닌 걸까요? 단기 반등 정도만 노려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단기 반등이 현재 유효한 것인지 전반적인 전략 저희 방송 통해서 함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주말 내내에도 SNS를 비롯한 각종 트럼프발 이슈가 쏟아지더니 그 사이에 또 저희가 브리핑하고 내용이 바뀐 게 있어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6월 1일부터 EU 50% 관세를 경고했던 트럼프 측에서 7월 9일로 연기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휴가 가기가 겁나는 게요. 휴가 갔다 오면 그 사이에도 뉴스가 한 섹터 내에서 트럼프발 이슈로 한 대여섯 개 정도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나와서 그거 추적하다가 정말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기분입니다. 아마 이분도 시장 들여다보면서 많은 이제 기빨린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 걸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 얘기 풀어가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트럼프발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됐으나 그것 또한 또 빠르게 또 진정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 좀 짚어보면서 요즘에 항상 이제 비트코인 시세 좀 보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큰 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았지만 토요일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말 좀 불편했었던 뉴스가 두 가지가 있어서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장이 잘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단기 반등의 임계치는 왔다. 조정 시 좀 매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자. 하지만 대기 매수세도 있긴 있다. 그래서 조정을 준다면 확실한 조정을 준다면 그건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뷰의 말씀을 드렸고 그 기저 베이스에는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감세안.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슨 일이 삐꺼덕해버리면 연준은 어쨌든 금리를 이전해 줄 것이다. 이것이 진짜 호재다라고 말씀드렸던 큰 뷰는 사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만 네.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이 감세가 제대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상원에서 지금 제대로 다 딴지 걸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세가 돼도 감세가 진짜로 효율을 보여주기 위해선 감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기업의 비용을 정부의 비용으로 옮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문제가 빚이 너무 많은데 그 빚까지 떠안게 돼버리면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일만 키운 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용을 정부의 비용으로 옮겨놓은 이후에 금리를 인하시켜서 정부가 그것을 잘 관리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미국 기업들 잘 나가고 있고 금리 떨어지면 기업들 어차피 좋아지는데 이게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다라는 뭘 향해서 달려갔는가. 우리 그렇게 사는 적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았지? 라고는 순간적으로 내가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건데 돈만 벌다가 행복을 다 놓치는.
경기를 잘 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어떤 엇박자가 지금 틀렸는지도 지금 못 찾고 있는 느낌이지 않나. 그렇게 네. 느끼겠던 두 가지 뉴스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월마트에서 관세 때문에 어쨌든 요율이 낮아졌지만 관세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전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못 견딘다. 미미하게라도 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견뎌라. 네, 안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예 올리지 말라는 뜻인가라는 것과 두 번째 이유에 대한 관세. 지금 이제 7월 9일로 연기는 됐습니다. 어쨌든 이유에 대해서 50% 관세에 대한 협박 카드를 내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월마트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 올리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 저는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자국 제품 우리나라 볼펜이 1,000원이고 중국산 제품이 500원이에요. 관세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1,000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계치가 있다. 그렇죠. 얘기하셨죠. 만약에 1,5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볼펜 가격도 1,200~1,300원으로 올리고 싶죠. 막말로 1,500원까지 같은 가격까지 오르더라도 국산 제품을 쓸 테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리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관세가 부여되는 제품에도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압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될까 봐. 그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 만들게 될까 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세라는 것은 누가 지출하게 되냐면 미국 내 국민이나 미국 내 기업이 지출하는 구조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가격이 정가됐었을 때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거지 네. 세금 자체는 미국의 국민 아니면 기업이 냅니다. 우리 외제차 사면 세금 우리가 소비자가 내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라는 뜻이에요? 기업이 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앞뒤가 감세 정책과 관세 정책이 뭘 하려는 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너희들이 관세에 대한 비용은 내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감세를 통해서 우리가 내줄게. 그러면 결국 중국의 기업의 경쟁력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미국의 빚덩이만 늘어나는 현상이 결과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식을 보고 요거를 잘하려면 금리 인하, 요거를 잘하려면 관세, 요거를 하나씩만 해결해서 하다 보니 정작 추구하려고 했었던 목적지에 대해서 방향을 잃어버린 결과물에도 제가 이거를 주말 동안 찾아내면서 이게 지금 뭘 하려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위대하게 라는 말이 과연 지금까지는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끔. 큰 네. 틀에 대해서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조금 오만함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다음입니다. 이 감세가 잘 진행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뉴스 나왔죠. 상원에서 지출 더 줄여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하원보다 더 강력하게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EU와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이거 사실은 오늘 아침에 7월 9일로 이제 미뤄졌지만 네. 어쨌든 주말에는 6월 1일이었거든요. 뭐 그걸 차치하고 떠나서 유럽에다가 지금 관세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국보다 더 높은 관세율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싸우기 전에 다른 나라들을 아마 올 말부터는 중국과 본격적인 게 중국과 관세율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교통정리를 끝낸 이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국과 싸우겠다라는 의지에서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를 더 올려서 때리면 너희들이 결국 저자세를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합의를 빨리 이뤄낼 거야 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관세 자체로만 요율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중국과 손잡을까 미국과 손잡을까 이런 그림의 전략을 이런 카드를 생각하는 것이 유럽의 지금 고민의 카드거든요. 이 안에서 이 해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겁니다. 유럽도 관세도 쉽지 않을 것이고
감세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트럼프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는 그전에는 좀 알았거든요. 이렇게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굳이 어거지로 지금 시나리오를 그나마 희망 회로를 보여본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죠. 조금 기다려봐. 가격 올리지 말아봐. 내가 유럽이랑 관세 유율을 빨리 끝내서 이거 다 해결해 버릴게. 라는 것이 본심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결국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금리 인하를 원한다 이런 쪽에서 본다라고 하고 네.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건 금리 인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미국 달러 미국이 좀 경계가 훼손돼 할 때 안전자산이 갈 때 금이 좋았다가 이 금의 자리를 비트코인이 대체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의 끝판왕입니다. 네. 근데 안전자산의 역할을 대체하는 모습도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시장의 결과론적인 현상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을 좀 대체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뷰를 아직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트럼프가 가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좀 갈피 잡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정 부분 시장의 아이러니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섹터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 가장 뜨겁게 고민이 되는 섹터가 바로 원전이거든요. 네. 금요일 원전주들 대장, 중소형 할 거 없이 다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이제 시작인가? 아니면 이제 많이 오른 대장주들은 조금 챙겨놨다가 다시 대응을 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국 원전주들 폭등이 나왔고요. 원전주 어떡할까요? 지금 원전주 여기 한번 템포 쉬어야 돼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만 갔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이라는 완벽한 양쪽 날개가 되기 때문에 치고 갔었던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이 픽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외 원전주들이 확산되느냐를 보십시오라는 것이 키포인트였는데 그 일은 금요일 날 첫 출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별도로 조금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기다려보는 것이 맞는 위치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매도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외에 원전주도 우진엔텍이라든가 또 G2파워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그 액침 냉각 키워드가 맞아요. 함께 묶였어요. 어쨌든 뭐로 가나 함께 가면 되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전 자체는 종목의 확산의 시작이다라는 점. 저 원전은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려서 맞아요. 우리나라 정책의 방향성에 주가가 못 가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긴 호흡으로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원전을 향한 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목의 확산의 의미에서는 지금 더 적극적으로 눈여겨서 봐야 될 시작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원전이 빠질 때 IRF과 관련돼서 친환경 그냥 하나솔루션 폭락이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돼서 실제로 원전이 움직일 수 있었던 기저에는 IRF 수정 법안에 원전은 빠졌거든요. 예외 조항으로 네.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가 없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였지만 하나솔루션 빠진 건 좀 과도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째 급락이요. 실제로 미국에서 IRA법 했었을 때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못 움직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혜본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이 이익을 수혜본 게 있지만 주가적으로는 수혜본 게 네. 없었습니다. 지금 태양광은 중국 기업을 잡아줘서 IRA법 해가지고 바이든이 중국 기업 못 들어오게 한다, 중국 제품 안 쓴다 했을 때 결국 뒤로 다 썼었고 택가리 때문에 다 했었는데 이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이 진짜 찐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방향성은 이것에 대해서 잡아갈 의지가 아직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정이 기회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네, 원전과 태양광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청자분 중에 하나솔루션 급락전에 팔았다고 다행이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인데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으니까요. 자, 또 하나가 이제 금요일 엔터 괜찮았어요. 뭐 기존에도 이제 노머스 중심으로 엔터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었는데 방탄소년단 이제 BTS 모두 다 제대하게 되고 곧 완전체 컴백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하반기가 다가오다 보니 공연 모멘텀 생각하면 엔터 지금 매수 어디로 할까요? 엔터주는 이런 관계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으니. 모르잖아요. 예. 그것 대비해서 상당히 안전지대에 있을 수 있는 섹터고 미국이 이렇게 행동할수록 중국은 더욱더 한국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기한도 충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섹터가 엔터다. 사실 지금 관세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조선방산, 한국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엔터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차근차근 자리를 지켜내다가 이제는 좀 탄력적인 구간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의지의 캔들이 금요일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노머스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노머스 포함한 뭐 하이브라든가 YG엔터, SM 등등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어유, YG 플러스까지도 확산시켜서 이 종목군들 안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엔터 쪽에서 종목 확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엔터주들이 아티스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제 사랑 관리에 대한 리스크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트럼프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것보다는 오히려 아티스트들이 더 안정적인 느낌이 네. 드는 요즘이에요. 쉬기도 했었고 이들의 모멘텀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라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정남 차장님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날이어서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